치밀한 고증과 다양한 해석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왔던 역사 스페셜. 우리 역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던 KBS 역사 스페셜이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입니다. 신라에 살던 부부가 차례로 바위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과연 이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에 지나질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신화 속에 담긴 역사의 코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동쪽으로 뻗어나간 곳. 떠오르는 해를 처음 맞이하는 동쪽 땅끝 마을이 바로 이곳 포항의 호미곶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던 해 만들어진 광장. 새해 첫날이면 해맞이객이 광장을 가득 메운다. 광장의 한켠 이채로운 조형물이 서 있다. 서로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서 있는 두 남녀의 동상. 바로 신화 속의 주인공 연호랑과 새우녀의 동상이다. 포항의 옛 이름은 영일현. 영일은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바로 이곳 영일만에서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포항 사람들은 연호랑과 새우녀를 해와 달의 정령이라고 믿는다. 세상을 밝히나니. 지난해부터 포항에서는 연호랑 새우녀의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이 포항의 상징인물이 된 것이다. 먼 옛날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살았다. 어느 날 남편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더니 연호랑을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남편을 찾던 새우녀, 연호랑의 신발을 발견하고 바위에 오르니 바위가 또 움직여 그녀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갔다.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말았다. 이에 새우녀가 짠 비단을 가져와 제사를 지내니 빛이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신화를 처음 기록한 삼국유사는 일본으로 간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됐다고 전하고 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신화 속 가공의 인물들이었다. 포항엔 연호랑 새우녀가 실제 살았던 인물이란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 당집은 바로 요래 있고, 당나무는 요기 있었고. 연호랑 새우녀 부부가 살았다는 이 마을에선 수백 년 동안 제사도 모셔왔다고 한다. 요밖에 포나잖아요. 풀이 요것도 당나무고. 언제부터 그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제사는 약인 어른들 말은 한 600년 됐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모르죠. 내가 나이가 70서인데. 세기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월지가 있다. 신라에서 해와 달이 사라진 뒤 왕은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고 새우녀가 짠 비단을 받아와 이것으로 연못 위에서 제사를 지내니 빛이 돌아왔다고 기록은 전한다. 일월지가 바로 제사를 지낸 그 연못이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신라에서 해와 달이었던 것이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태양은 곧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그 믿음의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사제자들이고 또 연호랑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고국을 등지고 새로운 신천지, 이 지역과 같은 해와 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곡을 찾아서 일본 해 뜨는 쪽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연히 일본으로 건너간 어부가 아니라 해와 달의 사제자로 추앙받았던 연호랑과 세운여. 그들은 왜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던 것일까? 삼국유사는 연호랑 세운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신라 아달라왕 4년, 즉 서기 15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의 8번째 왕인 아달라왕 시대는 초기 신라가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기였다. 아달라왕보다 앞선 5대 파사왕 때부터 한반도 동쪽은 치열한 영역 다툼의 현장이었다. 각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군수 세력들을 국가 체계로 복속시키려는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포항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근기국 역시 2세기 무렵 서라벌 중심의 사로국에 복속됐다. 아달라 왕대에 와서 가장 많은 영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조령, 문경까지 확보를 하고 동해안으로는 울산까지 해변 지역을 확보를 하는데, 여길만은 경제로 보면 신라로 보면 창구 역할을 하잖아요. 관문이고. 그러니까 이 관문에 있는 근기국이 그 서라벌로 봤으면 가장 중요한 복속 대상이죠. 그럴 때 아마 연호랑 세운여 세력이 결국은 복속하기 싫으니까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호랑과 세운여는 치열한 영역 다툼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포항 지역 근기국의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라벌 중심의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자 연호랑 세운여는 그들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외부 세력에 복속되는 대신 신천지 일본을 선택했던 연호랑과 세운여. 그들은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거친 동해를 건너간 정치적 망명객이었던 것이다. 네, 단순히 신화 속의 주인공인 줄만 알았던 연호랑과 세운여. 이들의 일본행은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왕과 왕비가 됐다면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아나운서 엄지은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역사 지식을 쉽고 친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호랑과 세운여, 이 이름에 주목을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이름에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는데요. 고대부터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남겨진 이 세 발 달린 까마귀 그림, 삼조고라고 하죠. 이 삼조고 역시 고구려인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태양은 고대인들에게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연호랑과 세운여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짐작이 되시죠? 또 세운여가 비단을 짜서 보냈다고 하는데 당시 직조 기술은 상당한 선진 기술이었습니다. 연호랑과 세운여, 이 부부는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가진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높은 신분과 신기술을 지녔던 연호랑과 세오녀는 결국 일본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은 일본의 어디로 간 걸까요? 포항에서 직선으로 동해를 건너면 곧바로 닿는 일본 땅이 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키섬. 오키섬은 인구 2만 정도의 전형적인 일본의 섬마을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오키섬이 우리에게 알려진 건 독도 때문이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일본은 독도를 바로 이 오키섬의 부속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키섬의 북쪽 해안가는 한반도 동쪽을 향해 있다. 해변엔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한글이 선명한 쓰레기들. 日本のもあるけどね、 한국말이 あれらもそうだ。 해류를 타고 멀리 동해안에서부터 흘러온 것들이다. こういうものはこの色になったらほとんど韓国です。この網ね、こういう網は日本で使わないんです。 아, 이거는 한국에서 쓰는 아. 건가 보죠? ちょうどこっちが北になっけね、北の風でみんなここへ2月3月一番大しけそこまで上がる。この途中のしけとかまた出すわけです。将来の南西の風になると波と一緒に通るんですから。だけど2月3月が一番山の方なんです。 해류뿐 아니라 바람도 이곳 오키섬과 우리 동해안을 그대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물에 뜨는 가벼운 쓰레기뿐 아니라 비교적 큰 쓰레기들도 떠내려올 정도로 한반도와 오키섬은 바다로 직결돼 있는 것이다. 해류와 바람에 떠밀려온 것은 쓰레기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곳 오키섬에 필요했었다. 그들은 대부분 포항을 비롯한 동해 남부 지역에서 출발한 뱃사람들이었다. 매년 6월이면 오키섬의 가장 오래된 신사에서 신들을 위한 제례가 열린다. 섬 안의 신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고 주민들은 섬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제를 올리는 것이다. 오키섬과 한반도, 그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오키 도서관에서 섬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마지 유래기. イメージ由来記、沖に、初めてどんな人が住んだとかそういう沖の不時のような本でございます。 원본은 사라지고 복사본만 남은 이마지 유래기. 언제 쓰여졌는지조차 확실치 않지만 이 책엔 오키섬의 조상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책의 첫머리엔 오키섬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이 한 쌍의 목엽인이라고 기록돼 있다. 짐승 가죽과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었기에 이들을 목엽인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책에는 목엽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적혀 있다.
목여비는 서방 천리 가라사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本にはですね、空と白の国から来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おります。ただこの本にはどこの国かわからな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が、研究された先生の説によりますと、それは韓国の新羅の国だ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ここもですね、木の 목여빈들이 신라에서 건너왔다는 것이다. 어디 이건가요? 이마지 유래기에는 이들 목여빈이 불렀다는 비뇨도 기록돼 있었다. 島の木の自生本群れた排便体便草便広田 지금 이게 지금 쓰이는 일본 말이 아닙니까? 今使われる日本語ではないですか。はい、ちょっと私では分かりませんです。ただ研究された先生によりますと、これは韓国語と沖の古語とが混ざったものではないだろうかな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が。 현대 일본어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오키섬의 민요. 울산대학교 노성환 교수가 이 특별한 고대 언어의 해독에 나섰다. 시마노 모쿠노 시 세번 나랬다. 다시 말하자면 섬의 목은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목의 씨앗이 세 번 익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을 하이벤, 타이벤, 소벤 히로다. 그러니까 하이벤, 타이벤, 소벤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주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스무스하게 합니다. 그 다음 말이 하레파메 고메떼 이렇게 돼서 하레파메 고메떼. 하레파메는 일본 사람이 해석을 못 할 겁니다. 하룻밤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룻밤에 가득 쌓아서 별을 쌓았다. 목여빈이 신라에서 갔다 하고 또 목여빈이 남긴 민요라고 하고 또 오키섬에서 가장 오래된 민요라고 하니까 아마 그거는 한국어가 섞여져 있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서 만들어낸 오키섬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오키섬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색동으로 치장한 배를 만들어 바다로 띄우는 정령주 축제. 정령주는 조상의 훈령을 모시는 배다. 오키인들은 이 배를 띄워 조상의 훈령들을 고향으로 보낸다. 아득한 옛날 바다를 건너온 조상들. 그 넋이나마 잠시 그리운 고향 땅을 밟아보라는 후손들의 정성인 것이다. 한반도 동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 정치적 망명을 감행했던 연호랑 세우녀가 맨 처음 도착했던 땅도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이마지 유래기에 따르면 이 오키섬에 제일 먼저 도착한 목여비는 남녀 한 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호랑과 세우녀가 바로 그들이었을까요? 하지만 짐승의 가죽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을 보면 그들은 훨씬 이전 시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연호랑과 세우녀는 바로 이 동해의 뱃길을 따라서 일본 혼슈 남부 지방 시마네현 쪽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에서의 연호랑과 세우녀, 그들의 행적을 조금 더 쫓아가 보겠습니다. 오키섬에서 뱃길로 2시간, 마침내 시마네현에 도착한다. 시마네현의 수도인 마스에시에서 우린 연호랑 세우녀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일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하시는 조금 바뀌어요. 니시코리 아키라 선생님. 예, 네. 니시코리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니시코리 아키라 씨.
그는 최근 아주 특별한 책을 출간했다. 예. これが私が作った本で海を渡った神様パダルロゴンが神と言います。 한글로 책을 내셨네요. 그러면この絵は 니시코리 씨가 자비를 들여 출판한 책은 전래 동화책.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쓴 이 책엔 연호랑 세우녀의 얘기가 담겨 있다. 그는 왜 연호랑과 세우녀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 たくさんの人が韓国から日本に渡ったことはいろんな遺物からも事実として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しかもこの出雲地方には渡ってきた神様を祀る神社あるいは韓国にちなんだ地名がたくさんあります。つまりヨノランやセオニョのお話というのはそうした昔ハンバンドから渡ってきた人たちの話の象徴として書かれ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관심이 깊었던 니시코리 씨. 그가 특별히 연호랑 세우녀 신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세우녀와 관련돼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니시코리를 한자로 쓰면 그 니시키 そして그리고 그 오르 という漢字を書きます。錦はピーダンシルクを意味していて、オルはチャダを意味しています。でも昔はもともとはその下にもう一つベという漢字もありました。錦織部でこのベがつく名前というのは渡来した人のことをつけるいわゆるベノタミという人たちで私の先祖もおそらく昔ハンバンドから渡ってきて絹織物を教えてきた人たち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비단을 짜던 세우녀가 자신의 조상일지도 모른다는 니시코리 씨. 그는 동화책에 일본의 한 유명한 신화도 함께 실었다. 바로 이즈모 건국 신화의 주인공 스사노 미코토다. 非常にですね、ヨノランセオノとスサノオの話は似ている話です。渡ってきた時代も似てますし、それからスサノオノミコトもやっぱり新羅から渡ってきています。ヨノランセオノも新羅の今のポハンあたりから渡ってきてますので、非常に似ています。しかもその3人とも渡ってきて、出雲に住んでいる人たちと一緒に力を合わせてこの出雲の国を作った、そういうことを子どもたちにも教え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바다를 건너와 왕국을 건설했다는 스사노. 그는 과연 누구일까? 스사노가 만들었다는 나라 이름은 이즈모국. 지금의 시마네현 이즈모시가 바로 그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즈모는 신화의 땅, 신들의 고향으로 불린다. 이즈모 대사는 일본 중부지방 최대 신사로 신중의 신이라 불리는 오쿠니노시를 모신 신사다. 천황의 조상신들이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는 동안 오쿠니노시는 신들의 세계를 다스렸다. 그래서 신중의 신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2000년) 전에 세워졌다는 이즈모 대사. 신중의 신을 모시고 있는 이곳을 찾는 참배객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곳도 바로 이곳 이즈모 대사다. 매년 10월 모이는 수백 명의 신들을 위해 신사 안엔 따로 신들의 숙소도 마련돼 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불러 모으는 이즈모 대사. 그 위상을 짐작해준다. この出雲大社は、国づくりをなさった大神様のご実績をたたえて人々が親しくお参りができる、またおかげがいただける神社というそういう立場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ふうに固くならずに、みんな親しくお参りをする。 이즈모 대사가 모시는 신 중의 신 오쿠니노시. 이 오쿠니노시의 할아버지가 바로 동화책에 실려있던 스사노노 미코토다. 이즈모 대사도 예전엔 스사노를 본신으로 모셨다. 이즈모의 고대 왕국을 건설했다는 스사노노 미코토. 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본 서기는 스사노우의 행적과 관련한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스사노우가 아들과 함께 신라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것이다. 스사노우는 신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인근의 또 다른 신사. 이곳엔 스사노우와 관련된 일본의 중요한 문화재 한 점이 보관돼 있다. そうですね。こちらがスサノオノミコト、こちらが稲田姫のミコト、ご夫婦の神様の壁画です。 나무판에 그려진 빛바랜 벽화. 8세기경 그려졌다는 이 그림은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그린 것이다. 이 벽화엔 스사노우와 그의 부인도 그려져 있다. 스사노우는 이즈모에 와서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스사노우가 부인을 만나 결혼한 과정은 이즈모 신화 내용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 바다를 건너와 이즈모에 도착한 스사노우는 울고 있는 한 노부부를 만나게 된다. 사연을 들어보니 딸들이 모두 커다란 뱀에게 잡아먹히고 이제 하나 남은 딸마저 뺏기게 생겼다는 것. 스사노우는 머리 8개 달린 뱀을 물리치고 그 딸을 구해 결혼을 한다. 그 뒤 이즈모에 정착한 스사노우가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즈모를 개척한 신이기에 이즈모 지역 대부분 신사들은 스사노우를 본신으로 모시고 있다.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스사노우의 후손들도 살고 있었다. 오노 궁사는 자신이 스사노우의 후손이라고 소개했다. 스사노 미코토의 후손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시나요? スサノオノミコトのご子孫だというふうに聞いてるんですが、そうですよ。 몇 대손이신 거예요? 그럼? 何代目にやってるんですか？スサノオノミコトの5代目雨の吹き根のミコトから数えて私で98代です。 해가 지는 서쪽 바닷가에 자리한 히노미사키 신사. 스사노우는 이곳에서 말년을 보내다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은 스사노우를 모시는 신사들 중에서도 총본궁, 즉 가장 중심이 되는 신사다.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오노공사는 보여줄 게 있다며 취재진을 신사 한 켠으로 안내했다. 그곳엔 오래된 작은 신사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스사노오와 그의 아들을 모셨다는 신사. 놀랍게도 그 이름은 한국 가라쿠니 신사였다. 선명하게 새겨진 한국이란 글자. 이즈모 건국의 신 스사노오는 정말 한국의 신이었던 것일까? 일본의 신화 속엔 어떤 비밀의 암호들이 숨어 있는 것일까? 바다를 건너와 이즈모의 왕국을 세웠다는 스사노,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연호랑과 세오녀. 이 두 신화는 그 내용이 참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나라 일본, 등장하는 신들도 너무 많아서 혹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으십니까? 네, 낯설고 어려운 일본 신들의 이름, 그 계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신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부신은 이자나기와 이자남인데요. 이 부부 사이에서 나온 남매가 바로 스사노오와 아마테라스입니다. 남동생 스사노오가 누나 아마테라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신라로 쫓겨났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이즈모 왕국을 세웠다 돼 있는데요.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 그가 지금 우리가 연호랑과 세오녀와 관련해서 만나고 있는 이즈모 왕국의 건국신인 겁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부부, 그리고 스사노와 아마테라스는 남매. 이렇게 두 신화 모두 남녀 주인공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죠. 그런데 스사노는 신라로 가서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스사노가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딜까요? 일본 신들의 고향은 하늘이었다.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이른바 천손 강림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천손 강림 축제는 일본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것을 기리는 축제다. 하늘의 자손 니니기노 미코토가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비로소 일본 천황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신의 명령을 받아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 천손 니니기노 미코토. 천손은 구름을 가르고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신화는 기록하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신, 그는 어디로 내려왔을까? 일본 서기는 천손이 내려온 곳을 구지후루다케라고 적고 있다. 구지마을의 봉우리 구지후루다케는 어딜까? 구지후루다케, あるいは
串の竹と呼んでいます。これはもう明らかにですね、茅の建国神話の奇事法、串売る竹の言葉がですね、影響を与えていると思います。 일본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내려온 곳이 구지봉이란 것이다. 김해의 구지봉은 가야 건국 신화의 현장이다. 이 300명의 무리가 구지봉으로 모여들자 돌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너희들을 다스릴 임금이 내려갈 것이라 하였다. 백성들과 9명의 신관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하늘에서 내려올 임금을 기다렸다. 잠시 후 하늘에서 내려온 자줏빛 끈이 땅에 닿았다. 그 끝엔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6개 영롱한 알, 바로 이 알에서 가야의 왕이 나왔다는 것이다. 가야 건국 신화와 일본 건국 신화는 놀랄 정도로 닮아 있다. 가야 수로왕은 보자기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왔고, 일본의 천손 니니기노 미코토는 이불에 쌓여 내려왔다. 두 신화는 결국 같은 신화였던 것일까? 이불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온 니니기노 미코토. 이 니니기노 미코토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초대 천왕인 진무 천왕의 증조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와 스사노는 결국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일본 신화 속에서 스사노와 다른 조상신들이 맨 처음 살았다는 하늘나라를 고천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의 땅 고천원.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들이 살았다는 이 고천원은 과연 어딜까요? 일본 신들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살았다는 하늘나라 고천원. 신화 속 고천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時代を考えた場合、古代という古い時代においての文化の力、これは当然大陸の方が黄河文明のもとにはるかに高かった。日本は未開の地であった。古代におけるですね、文化の高さの違いを考えた場合、朝鮮半島にパラダイスを置いて、そこからの指導者が日本にやってきていろいろ指導していった。それの繁栄と考えれば解決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고천원의 의미와 그 위치는 그동안 일본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일본 규슈, 중국 남부란 설과 함께 유력하게 제기된 것이 바로 한반도 남부설이었다. 신화 속의 지명이지만 역사적 잣대로 해석해본다면 고천원은 한반도 남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천원이 한반도 어느 곳인가를 가리킨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 경남 거창군 가조면, 높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을 가진 곳. 이곳 우두산 입구엔 눈길을 끄는 안내판이 하나 서 있다. 일본 왕가의 본향. 이곳 가조가 바로 일본 신들의 고향 고천원이란 것이다.
가조면의 지명에서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고 이곳 관계자들은 말한다. 다카마노 하라에서 내려온 신이 스사노 신인데 그 신이 처음 내려온 장소가 소시모리. 이 소시모리는 우리나라 말로 소머리산. 그래서 우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두산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사노오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살았다는 신라국 소시모리는 그동안 고천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래서 또 다른 우두산이 있는 춘천, 우두산과 가까운 고령, 합천 등 많은 곳들이 고천원으로 지목돼 왔다. 거창 가조면 역시 그들 중 하나다. 신화 속 고천원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천원은 고대 일본인의 파라다이스였으며 그곳은 곧 앞선 문명의 땅 한반도란 사실이다. 일종의 황실신화죠. 황실신화에 나오는 다카마노 하라 하는 건 먼 고국의 땅락 정도로 해석을 해서 한국 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면 가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반도 전체를 가리킨다. 신들은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왔지만 신화는 곳곳에 고향의 흔적을 아로새겼다. 이즈모시 외곽의 깊은 숲속, 스사노오를 모신 또 하나의 신사가 있다. 가라카마 신사. 신사의 이름에서 역시 스사노오가 한국과의 인연을 가진 신임을 알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신사 근처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바위가 하나 있다. 乗ってこられたという岩船ですよね。 이와분에 돌배란 뜻이다. 스사노오가 바다를 건너올 때 이 돌을 타고 왔다고 전해 내려온다. 바위의 모양새가 배를 닮았다 하여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얘기란다. 연호랑과 세우녀도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신화도 따라 바다를 건너왔던 것일까? 아까 그 신 세 명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정확하게 닿느냐 하고 스사노 미코토가 돌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건가요? スサノオミコトは岩船に乗って海を渡ってきたっていうことです。ということは伝説には聞いておりますけども、そういうふうなですね神話上ですね、これがそういうふうに なっておりますけど。 바다를 건너왔다면 어디서 건너왔을까요? 海を渡ってきたっていうのはどこから渡ってきたと思われるものなんですか？それは当然向こうですよね。朝鮮半島ですよね。 서쪽 바다 끝 갈매기 섬. 이 바위섬 위엔 자그마한 신사가 하나 서 있다. 오래된 이 작은 신사가 스사노오의 무덤자리라 전한다. 특이하게도 이 신사는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신의 무덤이 향한 곳, 그곳은 그가 떠나온 고향 한국이었다. 신화를 쫓아가다 보니 일본을 만들었던 신들의 고향은 한반도 남부 지역인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고천원은 옛 가야의 땅일 수도, 그리고 신라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를 역사적 코드로 읽어보면 일본의 건국 신화는 일본의 문명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죠.
연호랑 세우녀 신화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연호랑과 세우녀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2세기, 일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4년 여름, 시마네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놀라운 발굴이 시작됐다.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엄청난 유물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곧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전 일본 사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유적지에서 나온 것은 청동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청동검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려 350여 점이 한꺼번에 발굴됐다는 것이다. 358本の銅剣というのはそれまで日本で出土していた銅剣が約300本でしたので、1箇所からそれを上回る銅剣の数でした。それから銅鐸と銅矛、銅鐸が6個、銅矛が16本出土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銅鐸と銅矛が1箇所から出土したのはこの荒神谷遺跡だけです。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많은 검들을 묻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청동 유물들은 일본 야요이 시대 1세기에서 3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년) 후 인근의 또 다른 유적지에서 동탁 39개가 한꺼번에 발굴됐다. 고대 이즈모 지역에 강력한 세력이 존재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当時日本国内でもですね、これだけたくさんの青銅器を持っていたという地域は、他にはありません。ですので、列島内を見渡しても特に大きな勢力があっ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 야요이 시대 일본은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동시에 시작된다. 이즈모의 거대한 청동기 세력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즈모 왕국의 신 스사노오의 신화 속에 흥미로운 암시가 숨어있다. 스사노오가 이즈모에 도착해 뱀과 싸울 때 칼을 사용해 무찌르는데 이 칼의 이름이 가라사비노 스루기,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칼인 것이다. 스사노가 그런 뱀을 물리칠 때 들고 있었던 그 칼 이름이 카라라는 말이 나와요. 가라사비. 다시 말하면 카라라는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한국에서 재련된 그 칼을 가진 스사노가 사철 집단인 기존의 지배자를 물리쳤다는 이야기하고는 마찬가지. 그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지배자를 형성했으니까 당연히 기존의 사철 기술보다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금속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지배자를 형성을 했던 거겠죠.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한 역사. 신화 속엔 그 역사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 이즈모 지역의 역사서인 이즈모 풍토기에는 이 지역 땅의 생성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전해진다. 원래 이즈모 지역은 땅이 비좁았는데 신들이 이곳저곳에서 땅을 끌어와 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들이 처음으로 끌어온 땅은 바로 신라 땅이었다. 最初はこういった小さな出雲の国という国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海の向こう、新羅の方からこっちを引っ張ってきてつなぎ止め、そして日本の北陸地方とかそういった地方からもこっちを引っ張ってきて、そしてつなぎ止めて最終的にこういった出雲の国という国ができて、国引きを終えた神様が終えというふうに叫んで、杖を突きかけたと、そういった話が残っております。 신라의 땅을 끌어다 붙인 곳이 바로 지금의 이즈모시다. 끌어온 것이 비단 땅뿐이었을까?
녹차 생산지로 유명한 가라가와 마을. 이 마을은 주민의 90% 이상이 같은 성을 쓰는 집성촌이다. 荒木正夫さんです。荒木さんです。荒木正夫さんです。このうち荒木さんです。この近辺には荒木という方が多いんですか？はい、ほとんどが荒木です。 아라키가 어디서 온 성인지 알고 있나요? 荒木の名字の由来はご存知なんですか？ちょっとわかりませんけど。荒木さんは一説によりますと、朝鮮半島からの荒という国から来られたので荒木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おります。この地域は昔から銅とか鉄とかそういうふうなものが取れておったようでして、朝鮮半島の方からそういう技術を持った方がここへ来られて開発をされたという伝承もあります。 철은 문명의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철기 문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현대식 제철소. 鉄というのはですね、まさに鉄は国家なりで象徴されるようにですね、文化のまさに母だ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ね。鉄なくして農耕あるいは文化も文明も発展してこなかったと、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ういうことでですね、鉄というものが原点にあり、今の文明が生ま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こういうことを思うと、それは韓国でも同じようにたたらということから始まりまして、今の溶鉱炉を中心とした素晴らしい製鉄業が今展開されておるわけで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ですね、韓国からたたらという技術が日本に伝わり、それをベースにですね、その今の溶鉱炉法といいましょうか、そういった形の中で大製鉄所であり、 1800여 년 전 한반도인들은 동해를 건너가 일본의 금속 문명 시대를 열었다. 바다를 건넌 역사. 그 역사적 진실은 신화가 되어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 오늘 우리는 연호랑 세오녀 신화를 따라 고대 일본의 역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화를 역사의 코드로 해석하다 보면 의외의 사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신화 속에는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의 수많은 암호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연호랑과 세오녀의 신화, 그것은 바다를 건너가 일본의 최초의 금속 문명 시대를 열었던 한반도인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